네, 심층 인터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주의 상승세를 보면서 나는 작년에 왜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한 종목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를 많이들 하실 테죠. 사실 자동차에 대한 업황 얘기는 작년에 우리 관세 얘기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 둔화 또 여러 가지 업황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새롭게 이제 모멘텀이 분 건 결국에는 CES 영향인데 이제는 로봇 거기 더해서 이제 자율주행 다양한 미래 먹거리에 현대차 그룹이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이 부분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CES 2016에서 이번에 현대차 쪽 부스가 웨이팅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가셨어요? 저는 이번에 직접 참가는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거 보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기사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기가 진짜 대단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인기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죠? 네. 일단 저는 이제 현대차에서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아틀라스 시연하는 부분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이제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화두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피지컬 A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AI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현실 세계에 접목을 시켜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현대차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너스가 원래도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로봇 회사로 꼽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AI라고 하는 두뇌를 탑재를 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다른 업체들 지금 로봇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그룹처럼 양산 플랜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2028년부터 양산을 해서 2030년도에는 모든 전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도 제조혁신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단순히 로보틱스에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자동차 산업 내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제조 혁신 분야도 엄청나게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제조 혁신. 그렇죠. 이제 로봇을 이용한 제조 혁신, 네.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이 앞서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본업에서도 좀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그쵸. 되기 때문에 로봇하고 그리고 본업 이 두 가지 산업 모두가 다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좀 많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갑자기 CES에서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어느 정도 힌트를 계속 줬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다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도 적용한다, 미국에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CES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확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이벤트가 네. 됐기 때문에 아. 기존에는 사실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했긴 하지만 과연 현대차가 얼마만큼 완성도가 올라왔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로봇의 진심인가에 대해서 다들 좀 약간 의구심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로봇을 보여줬다라는 점 요게 일단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벤트에서도 현대차만큼 주목을 받았던 게 또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 작년에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랑 같이 회동을 하면서 사실 앞으로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구체화가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협력 관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협력도 많이 구체화가 됐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 전반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마요죠.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또 엔비디아가 공개를 하면서 회동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정말 AI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같이 한 배를 타면서 정말 글로벌 선도업체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아틀라스 이름도 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확 뇌리에 박히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다양한 로봇의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 이런 기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를 줄이고 혁신적으로 그런 생산에 있어서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연구원님께서 좀 이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 보셨을 때 얼마나 혁신적으로 그 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간 요소를 대체한다라는 측면을 먼저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사실 산업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레스라든지 여러 공정들에 지금도 로봇이 들어가 있기는 네. 합니다. 근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의 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한 전체 매출액의 10에서 15% 정도, 뭐 현대기아차 기준으로는 12에서 13%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립 공정에서만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부품단까지 내려가면은 약 2배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 100%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초기 도입 비용이 있긴 하지만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10% 정도 영업이익 마진율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뭐 나중에는 거기에서 뭐 2배나 3배 뭐 이렇게까지도 이익률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하고 전반적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 생산 체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 시간 같은 것도 이제 단축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재고도 줄어들고 시장 대응 타임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걸 다 감안하면은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엄청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틀라스 오늘 아침에 사실 우리 류종은 기자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한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또 이제 약간 우리 또 류종 기자님 관련 업계에 있어서 네. 이제 일명 빠꿈이라고 하죠.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라서 이게 지금 주문해도 5년이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주문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기술력이 누가 봐도 아틀라스가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영상으로만 사실 봐가지고 네. 막 관절 꺾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이게 산업 현장에서 혹은 이제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떻게 또 구현이 될지 또 이게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저도 뭐 관련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은 시장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뭐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용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손가락 기능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두루두루 이제 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는데 네. 이 아틀라스가 굉장히 어필을 했었던 게 그 제조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범용적인 기능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선 거기에 최적화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완성도면은 지금 당장 생산 라인에 투입해도 문제 없겠는데? 라고 좀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틀라스가 약 50kg 정도 되는 무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힘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게 만약에 그 정도 무게를 반복적으로 작업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생산 라인에서 쓰기 어렵겠죠. 내구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구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최근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서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한 새 수장에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사장이 최연소 사장으로 지금 선임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부서로 따지면 AVP 본부장 겸 포티투다의 이제 대표로 선임이 된 건데 이력을 보니까 엄청 화려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출신, 거기에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퇴사할 때 그렇게 만류했던 분이라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제 사장으로 선임이 된 게 과연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의 난리 속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이거 못하면은 경쟁력 다 잃는 거 아니야? 그 수장 바뀌고 없어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어떻게 싹 씻겨져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현대차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네.
기존에는 사실 내재화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였었는데 네. 지금은 외부 DNA를 수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어떤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을 함으로써 이제 기술적으로 점프업을 할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많은 선도업체들이 이미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현대기아차가 그냥 내부 역량만 가지고는 따라잡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역량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개발 시간이나 비용들을 단축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파트너로 선정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히 레벨 2 플러스 쪽에서 빨리 따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많고 그 중국 업체들이 다 파트너로 맺고 있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파마요를 엔비디아가 공개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도 엔비디아는 드라이브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 완성차 업체들하고 그 레벨 2 플러스에서 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쌓여있는 데이터들과 툴들 그리고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풀스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 기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툴 같은 경우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 피지컬 세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했어야 됐죠. 차량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었는데 이 시뮬레이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낮은 코스트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얻기 힘든 에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하기에 굉장히 이전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앞세 선도업체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얻어낸 데이터들을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엔비디아 출신의 인력을 영입을 한 거는 그만큼 좀 엔비디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개발 속도를 가속하는데 이런 인사가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번에 알파마요 공개되고 나서 네. 깜부이동했고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파마요를 그냥 메르세데스처럼 차용을 할까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한 수장이 새로 선임이 됐다.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뭔가 또 기술을 만든다는 걸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을 함으로써 네.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지만 네. 사실은 각 차량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거는 또 완성차들의 영역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알파마이어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서 벤츠랑 뭐 똑같은 게 현대차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각각의 차별성이 있겠죠. 그쵸. 거기에서 그 차별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도 그 기술을 내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기술을 이해하고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지 또 완성 높은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테슬라나 또 뭐 중국의 비아디 항상 이제 비교를 하곤 하는데 경쟁력이 어떻게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의 네, 네. 자율주행 쪽을 네.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에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협력하면서 쌓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풀스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도 이제 덜 겪으면서 빨리 이제 따라잡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을 먼저 하면은 좋기도 하지만 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후발주자들은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은 물론 지금은 테슬라가 상당히 FSD에서 앞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업체들하고 협력하면서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이런 옴니버스에서의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옛날에 FSD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테슬라의 차량을 타면서 그 데이터를 쏴주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량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그 물리 엔진이 완벽하게 가능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현실세계 데이터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엣지 케이스는 현실세계는 또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얻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주행 환경을 봤었을 때 돌발 상황이라는 게 거의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가상현실은 그 돌발 상황을 반복적으로 또 트레이닝을 시킬 수 네.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롱테일이라고 하는 1%의 엣지 케이스를 가상현실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후발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뭐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또 더해서 피지컬 AI, 로봇이다, 다양한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불어오곤 있는데, 기존에 있어서 자동차 쪽은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은 참 암울해졌잖아요. 뭐 전기차의 겨울, 계속 뭐 캐즘, 뭐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캐즘은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캐즘이 끝나는 시기는 뭐 자율주행의 본격화? 언제라고 보십니까? 캐즘이 일단 끝날 수는 있나요? 전기차 쪽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올해가 더 안 좋다. 올해가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규제 환경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한 2011년도나 2022년도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인류의 생존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내연기관차를 강제로라도 단종시키고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뭐 2030년도, 뭐 2035년도가 되면은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많은 투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빠졌죠. 왜냐하면 앞으로 뭐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어떻게 내연기관차가 다 전기차로 가느냐, 기존의 내연기관차 업체들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경제적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적 안보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쫙 퍼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네.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 중국이 사실은 꽉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전체 자동차 시장이 2,700만 대 정도 되고 거기에 수출 시장까지 하게 되면은 연간 생산량이 3천만 대 가까운데 네.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NEV라고 하는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산 경쟁력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너무 싼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금 밸류 체인들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단절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싸게 코스트 낮게 생산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이 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 환경은 전기차한테 좀 굉장히 좀 불리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작년 4분기부터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판매량이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보다는 또 이제 내연기관차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규제 완화되는 게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전기차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그 미래는 결국에 자율주행이 제대로 잘 구동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뭐 산업계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업계 네. 이야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전기차여야만 하는 거죠. 전기를 베이스로 자율주행이 구동이 돼야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잘 구동이 되려면 아닌가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 그 구동하는 방식 자체가 전기여야지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를 트레이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다 전기차를 가지고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게 어쨌든 미래형 자동차의 그렇죠. 에너지원이 될 테니까 그냥 전기차로 실험을 하는군요. 그렇죠. 전기차로 테스트를 하고 네. 데이터가 거기에 맞게 축적이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아.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는 그러면 뭐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브레이크나 저희가 이제 차량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본다고 했었을 네. 때 뭐 이제 뭐 조향 장치로 컨트롤하고 브레이크로 밟고 뭐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뭐 내연기관차라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궁극적으로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상으로는 전기차랑 같이 가는 거는 맞다. 다만 뭐 원천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전기차가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규제나 보통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약간은 지금 차순위로 밀려나서 사실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워낙에 인기니까. 근데 결국에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전기차가 필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기를 또 기대하고 기다리자라는 시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조금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네. 그 기후기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기는 그러면은 언제쯤으로 뭐 예상되는 시기가 혹시 있습니까? 결국에는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가 조금 네. 더 완화되어야 한다.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 에너지 관련한 규제. 네. 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지금 사실 전기차는 규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수요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규제 환경 스탠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안보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전기차 밸류 체인을 어떻게 이거를 각 국가들이 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EV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지금 밸류 체인이 없다 보니까 원래 플랜을 지금 강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행하게 되면은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에 있는 자국 브랜드들은 고사하는 거고 그 빈 시장을 중국 차들이 다 채우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갈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5년째 타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뭐 조용하기도 하고 또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요. 이게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하이브리드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느려지는 그 효과도 있긴 한데 현대차 그룹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많은 게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입니까? 네, 수익성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동급 차종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가 지금은 수익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하이브리드 살 때 저한테 이제 옵션을 줬거든요. 동생이 이제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었나?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은 한 5, 600만 원 좀 더 비싸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익성이 이게 뭐 마진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 걸까요? 더 비싼 차니까 당연히 더 높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네.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초기에는 그 수익성이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개발 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물량 양산이 좀 덜 됐을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가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 완성도도 올라왔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SU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 내연기관차고 3분의 2가 하이브리드니까 물량상으로 하이브리드가 더 많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당연히 ASP도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수익성이 높은 차종이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연말쯤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네시스 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는 거는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현대차 쪽의 제네시스 라인의 수익성의 강화 그리고 미국의 시장에서 입지 강화가 좀 나타날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게 되면은 고급 차일수록 네. 그리고 대형 차일수록 SUV일수록 이럴수록 이제는 더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형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원래도 기본 연비가 좋았으니까. 원래부터 연비가 네.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증분 가격 그러니까 뭐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돈 더 줘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담스럽지만 비싼 차일수록 그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가격 차이가. 그리고 연비로 인한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봤었을 때 당연히 큰 차일수록 연비가
더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0%만 예를 들어서 뭐 연료비가 줄어든다라고 했었을 때 소형차에서 10%랑 대형차에서 10%랑 또 다르죠. 가격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일수록 고급 차일수록 더 하이브리드 수요가 더 높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지금 한 70% 정도가 하이브리드가 30%가 내연기관차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GB70이나 GB80 같은 거 이게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2배 더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수요 증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룹사 내부적으로는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과 결국에 이제 미래차가 될 전기차를 또 계속 더 많이 양산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투트랙으로 그냥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지 제가 만약에 오너 입장이면은 기업 대표 입장이면은 아 이거 어느 쪽을 지금 더 강화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영건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럼 현대차 그룹이나 뭐 기아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확실히 맞고요. 네. 저희가 이제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런 전략을 썼던 게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 차들이 그 전략을 썼죠. 뭐 다른 메이커들은 전기차 올인하겠다라는 전략이 좀 많이 갔었는데 네.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를 이제 계속 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소차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네, 네. 이제 일본 업체랑 똑같은데 결국에는 시장 대응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네. 그리고 시장의 수요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준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같이 개발을 하되 생산량에 있어서는 생산 대수에 있어서는 유연 생산 체계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지아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홀류 생산으로 바뀌었거든요. 홀유라면 홀류면 네.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라인보다 훨씬 모델 체인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라인이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뭐 A라는 차량을 만들었던 라인은 A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팹이라고 하나요? 네. 뭐라 맞나요? 제가 말한 용어 맞나요? 팹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벨트 컨베어라고 이제 얘기를 벨트 하는데, 컨베어? 네. 저는 또 그걸 또 들었거든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뭐라 그러죠? 셀 방식으로, 셀! 네, 셀, 네. 팹이 아니군요. 팹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죠. 네. 셀 방식. 근데 메가플랜트에서는 그걸 안 하나요? 셀 방식이랑은 조금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대량 생산에는 완벽하게 이제 적합한 건 아니긴 한데 셀 방식이라고 네네. 한다면은 왜냐하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라인이 돼 있는 게 셀 네.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셀 방식이 적용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로봇을. 네, 로봇을 활용을 하는 건데 기존의 이제 벨트 컨베이어 같은 방식에는 뭐 이렇게 쭉 그 제품들이 오면서 컨베이어를 따라서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품들의 규격이나 사이즈가 조금만 변경이 있어도 전체 라인을 다 바꿔야 돼요. 전체 라인을 다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동형이라고 할까요?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바꾸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부품들을 공급해주는 공수해주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라인의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로봇들이 지금 서포트를 해주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미국 안에서도 다양한 지금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최근에는 또 관세 관련해서 이게 위헌이 나올 경우에 뭐 품목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등등의 불확실성이 좀 놓여 있는데 관세 부분이나 뭐 보조금 정책 이런 것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과연 북미 시장의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점유율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 상황일까요? 일단 점유율 자체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다. 있습니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를 하면은 점유율이 상승하는 게 좀 있죠. 네. 거기에다가 현지 대응 능력도 강화되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차종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점유율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하이브리드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없앴고요. 거기에다가 환경 규제도 지금 무력화를 시켰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모델들도 단종을 시키고 네. 그리고 앞으로 생산 플랜도 확 줄였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량을 줄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량을 감축을 하는데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연 생산 체계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의 공백을 하이브리드로 채울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 작년 4분기를 봤었을 때 판매량이 한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빠지는데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4분기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26년도에도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뭐 GM은 아예 하이브리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거를 뭘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네. 뭐 하이브리드가 있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물량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이재일 연구원이 주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현대차가 뭐 작년에도 한 차례 급등하긴 했지만 올해 오른 주가 상승세만 보면은 현대차가 한 40% 가까이 올랐고 기아도 뒷심을 발휘해서 지금 20% 넘게 올랐고 뭐 최근에 현대 글로비스 뭐 40% 가까이 오토에버는 뭐 40% 넘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비스도 지금 보니까 한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다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빠르게 올리고 좋다. 피지컬 AI는 결국 현대차 그룹이다. 현대차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 주가 반응이 너무 단기간에 과도한 거 아닙니까? 단기에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급하게 올랐어요. 급하게 오르긴 했지만 네.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굉장히 쌉니다. 그 가격으로만 싸다라는 느껴보면. 얘기는 뭐 주야장천 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네. PER 4배, 5배 이렇게 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계속 빠지면서 주가가 안 올랐던 시기를 지난 몇 년 동안 많이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불신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너무 강한 정책 스탠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 되면은 내연기관차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지금 당장 아무리 현대기아차가 돈 잘 벌어도 뭐 앞으로 뭐 10년 정도 보게 됐었을 때 뭐 수익 기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실용주의 그리고 안보가 더 우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규제 정책을 통해서 기존 업체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완성차들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는 지금 거의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으로 지금 수익성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4배, 5배 수익 그 PER이 너무 좀 말이 안 됐었다. 말이 안 됐었는데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네. 이번을 통해서 뭐 기술적으로도 뭐 로보틱스라고 하는 신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통한 본업에서의 리레이팅까지 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좀 분위기 변화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최근의 목표 주가를 지금 보니까 60만 원을 제시를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기아는 17만 원, 네. 모비스를 56만 원, 그리고 오토에버를 51만 원. 뭐 단순하게 이제 더하기 빼기 괴리율로만 따지면은 현대차가 제일 상승률이 많습니다. 6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산정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이유를 뭐로 꼽으셨습니까?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내연기관차들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타이밍이 왔다. 네. 특히나 올해 트리거라고 제가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어떤 수요도 올해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규제 환경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고 유럽도 완전히 규제 완화 쪽으로 스탠스가 변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연기관차 업체들,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 같은 레거시 업체들이 뭐 앞으로 이젠 뭐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 봤던 디스카운트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인데 로보틱스는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이번에 입증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캐치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발주자의 장점이 지금 극대화될 수 있는 타이밍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레벨 2 플러스에서는 선도업체들 따라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밸류에이션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리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가 PE 한 11배, 12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현대기아차랑 포트폴리오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도요타가 브랜드 파워가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사에 대한 복합적인 소비자의 선호도나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 도요타랑 비슷한 수준까지도 현대기아차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 그 위에 어떤 테크 기반의 선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 뭐 20배, 30배 이렇게도 받고 있고, 뭐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뭐 네. 수백 배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웃라이어로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20배, 30배 정도 지금 PE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한 뭐 10배 근접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높다라고 보기에는 또 절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밖에 이유로 따져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주주환원도 꽤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건가요? 주주환원책은 근데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중요한 화두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좀 밸류 주식으로 좀 평가가 됐었을 때 그럴 때에는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죠.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한 6%, 7%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젠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지금 뭐 현대차 기준 한 3%대로 이제는 거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아도 이제는 뭐 한 4%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주 환원에 따른 어떤 배당 매력도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는 성장주로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차한테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점유율이 판매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올까. 그게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쪽에서 기술을 이번 한 번에 보여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슈를 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꾸준히 개발하면서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시장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에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를 쓰셔서 그런지 당일 이후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좀 뒷심을 발휘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아는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사실 기아도 현대차랑 같은 뭐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네. 있죠. 현대차가 작년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먼저 출시를 했고 기아가 이제는 올해부터 또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에 투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보다 지금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고 기아가 한 15% 정도 되는데 앞으로 투입될 모델들이 좀 룸이 있어요. 네. 기아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룸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사업부만 가지고 있죠. 현대차는 금융도 있고 기타 부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희석이 되는데 기아는 자동차 사업부가 지금 가장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수익성이 이제 현대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가진 업체라는 점 이런 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현대차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가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로 집중되긴 하지만 기아도 당연히 이제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다 보니까 소수주빙하지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이제는 모멘텀을 받는다는 거는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HMG 글로벌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현대차가 49%좀 넘게, 기아가 한 30% 정도 들고 있고 모비스가 20%. 네.
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글로비스 주가가 엄청나게 또 급등하고 한 것도 그 안에서 글로비스가 이제 11%의 지분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글로비스나 오토에버나 뭐 다양한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 너무나 급등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 연구원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글로비스는 단순하게 그냥 그 다이나믹스 지분 가지고 있는 걸로만 부각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 지금 현대차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로봇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로봇 사업을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 로보틱스가 자동차 생산 라인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네. 일단 수익성도 극대화가 될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극대화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 하면은 많이들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라든지 뭐 파업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을 결국에는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AI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AI 트레이닝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AI 기술력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로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봇이 결국에는 또 로지스틱스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운송 시스템을 어떻게 스마트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그를 통한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틀라스 양산 그리고 SDV 전환 이런 얘기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과 올해 또 기대가 되는 요소로 많이들 꼽혔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관련된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한다면 현대차, 뭐 기아 같은 완성차 쪽이 더 유망한지 아니면은 뭐 관련한 부품 기업들이 더 유망하다라고 보신 최근에 뭐 사실 뭐 만도, 모비스 주가도 좋았잖아요. 어느 쪽을 굳이 경중을 둔다면 일단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양쪽 다 조금씩 가져가면 좋겠죠. 현대차랑 현대차 네. 그룹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좀 동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기아차 오르는데 뭐 부품사들은 안 오르는 거 아니라 같이 않았잖아요.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현대기아차가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서의 어떤 수혜주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후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완성차보다 그 밑에 있는 부품 밸류체인들이 조금 뒤늦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법을 저는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게 이 로봇에 관련된 양산 시기가 조금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걸리죠? 2028년도부터 양산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 실적상으로 이게 특별히 반영되는 거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안 찍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네. 뭐 바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면은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완성차가 오른 거에 따라서 동반해서 뭐 조금 후속으로 오를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 있다. 바로 이제는 실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전체적인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앞으로 사업 구조상의 임팩트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완성차가 훨씬 더 큰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길게 봤을 때에는 당연히 완성차,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부품 밸류체인 쪽에서 근데 좀 예외적인 업체가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현대 오토에버가 네. 좀 예외적인데 왜냐하면은 얘는 현대차 그룹의 SI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IT 투자 관련해서도 이제 대행을 합니다. 네. 대행을 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그 엔비디아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5만 장의 블랙엘 GPU를 받아서 이제 AI 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AI 투자 단계에서부터 오토에버는 매출액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뭐 28년도부터 매출 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얘는 지금 투자 단계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매출액하고 이익이 확인된다는 측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구조가
현대기아차가 옛날에도 IT 투자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대급 IT 투자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앞으로의 IT 투자 금액 규모는 기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토에버가 지금 연간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 정도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AI 본격 투자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단계에서부터 돈을 번다는 점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사실 가장 관심 있게 작년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지켜만 보다가 이제 놓쳐서 매우 아쉬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SDV로의 전환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성,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현대오토에버, 뭐 삼성에서 삼성 STS, 뭐 LG에서는 LG CNS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도 주가가 같이 종조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향후에 있어서의 성장을 생각했을 때는 성장주로서의 성격은 오토에버가 제일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 저희 단순한 생각 어떻게 좀 논 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네. 뭐 일리 있는 생각으로 일리 있다라고 네, 생각을 앞에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 네. 않고 저도 사실은 오토에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어.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뭐 작년에도 이제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제일 고민인 종목이긴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지금 PER이 거의 한 60배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젠 그 세그멘트가 워낙에 PER들이 다 높죠. 높아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포스코그룹의 IT, SI를 그쵸.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제가 체크를 했었을 때 PER이 60배였었는데 아마 최근에 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한 70배 이상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리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을 퓨어 플레이로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뭐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70배, 높군요. 80배 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AI 투자 관련된 계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예전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포스코가 한번 그 전기차 관련 모멘텀으로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PER이 거의 한 200배까지 추승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뭐 한 70배 이 정도 받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룹사의 투자 사이클에서부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밸류가 높다 하더라도 어떤 바로바로 이제 실적이 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좋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실적 전망 내년도 후년도까지 보면은 막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던데요? 현대 오토에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AI 관련 투자랑 로보틱스 관련된 매출액들이 아직은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현대차가 작년에 엔비디아로부터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그게 뭐 그 중에서 얼마를 인스톨 할 건지 뭐 5만 중에서 1만 장을 올해 구입하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올해 연말에 뭐 하고 뭐 내년에 되는지 네. 이런 구체적인 스케줄이 안 나왔고 그리고 이게 그 규모가 지금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 구입 비용만 거의 한 5조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화 하는데 또 한 2조 원 이상 비용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7조 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SI 비즈니스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완성차 쪽에서 뭐 오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턴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하드웨어 구입하고 네. 뭐 세팅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단위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냐? 뭐 그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매출 규모 4조 5조 하는데 뭐 몇 조짜리 그 신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이제는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정인 거죠.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을 뭐 10대를 이제 뭐 넣겠다, 네.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SI 비즈니스상 그 로봇을 구입해가지고 세팅해서 그 ERP 시스템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넣는 것까지는 오토에버가 담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로봇 구입 비용 단계에서부터 이제 매출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인식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은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반영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구체화는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를 더 알고 싶은 게 또 정확히 알 수가 투자자분들의 없습니다. 마음일 네. 텐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시기도 아직은 안 잡힌 거죠. 뭐 작년에도 뭐 2025년 말 내 연내에 상장할 거다. 근데 이게 또 올해는 어떻게 상장하는 겁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양산 시기가 2028년도로 네네. 나왔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양산 직전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공장을 가동하기도 전부터 이제 IPO를 하려고 하면은 밸류를 그거를 다 풀리 못 받기 때문에 양산 직전에 이제 IPO를 하게 되면 그 밸류들을 반영해서 IPO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2028년도 초 정도 뭐 그때부터는 IPO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는 지분 얼른 상장을 해야지 그 이제 지분 구조상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정혜성 회장님의 뭐 이렇게 돈도 이제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좀 빠른 상장을 얘기하더니 그게 일정이 계속 이렇게 늦춰지네요. 그게 원래는 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면서 한 5년 정도 되면은 뭐 IPO를 하지 않을까 네네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분 취득 관련한 어떤 그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네네. 그 계약서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네,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작년이었던가 아니면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상이 그쵸. 있었던 건데, 뭐 결국에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도 크지 않은 것 같고, 뭐 IPO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게 될 건데 네.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뭐 실탄이 필요한 건 이벤트, 그 이벤트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고 연계됐을 때 어느 시점에 뭐 그거를 추진해야 된다,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을 때에는 양산이 임박한 타이밍 때 하는 게 가장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해서 IPO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께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질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면 올해 자동차 섹터 내에서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우리 이재일의 원픽을 꼽자면 뭐가 될까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지만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일 것 같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탑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네. 뭐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없습니다. 원픽. 순위로 할까요? 그럼 현대차가 1등? 그래서 굳이 꼽자면은 네. 고민되는 거는 현대차 아니면 현대오토에버인데, 현대차 아니면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아니면 현대오토에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체 산업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주도하는 거는 결국에 현대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결국에는 리레이팅이 됐기 네. 때문에 그 힘이 이제는 다른 부품사들이나 이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탑픽으로 현대차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로보틱스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그쵸. 앞으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토에버는 사실 이 회사는 부품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좀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상당히 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은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현대차는 이제 안정적인 비즈니스 리더로서 이제는 주가의 꾸준한 우상이라 본다면 네. 얘는 변동성은 크지만 또 한 방에 있는 또 이런 폭발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저는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간 싶네요. 야수의 심장으로 나는 뭔가 이제 성장력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겠다. 그러면 한다면 오토에버를 오토에버고. 추천드립니다. 난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배당도 좀 받고 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현대차가 그 네. 대안이 되겠군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그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실적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이 데이터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급등과 지금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한 거는 일단 지금 찍히는 숫자 그리고 2026년 7년 반영이 안 된 숫자임에도 이 정도 주가 흐름은 기대한다. 인 거잖아요. 그럼 더 목표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겠네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주가 이렇게 단숨에 40%씩 이렇게 오르는 장을 저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로 경험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 한 번에 또 오르는 게 현대차였어서, 우리 현대모비스였어서 좀 솔직히 무섭거든요. 광결인 시장인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은 지금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긴 호흡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는 시장이니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네. 답변 드리기 쉽진 않은데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네. 사실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도 좋아 보이는데 너무 비싸 보여서 안 사고 좀 빠지면 사야지 이러면은 맞아요. 기회가 또 잘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회가 또 안 오고 네. 오히려 나중에 또 마음 급해가지고 오를 때 또 이젠 또 꼭지에서 손이 사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밸류가 싸고 그리고 장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럼 자동차 쪽은 반도체 외에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주도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젠 뭐 트럼프 행정부 관세 리스크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네.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많이 준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실적, 뭐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보여주면서 실적이 또 안정화되면은 뭐 또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기관 투자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장 또 돋보이는 급등세를 보였던 자동차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피지컬 AI의 지금 선두주자로 또 나서고 있는 현대차 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